요즘엔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케이블 TV에, OTT에, 유튜브에, 그 외에도 수많은 방송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많아진 만큼 방송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라디오에서는 몇 초만 정적이 흘러도 큰 방송사고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는 경악스러운 방송사고들이 많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대한민국 최악의 방송사고 탑4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배철수 감전사고입니다. 1983년 3월 20일 배철수가 KBS 젊음의 행진에 나와 기타를 치면서 송골매의 노래인 그대는 나는을 부르려고 하고 있었죠. 배철수가 멋있게 기타를 치고 나서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려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제대로 접지가 안 된 기타 앰프와 마이크 때문에 감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전기에 감전이 된 배철수는 온몸이 나무처럼 굳은 채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는데 그때 상황을 파악한 스태프 여러 명이 급하게 무대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당시 그냥 공연을 구경하러 왔던 김대화 PD는 이 사고가 일어나기 몇 주 전에도 감전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배철수가 감전되어 쓰러지자마자 보고받은 그 사고가 떠올라 얼른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발로 걷어 차버렸다고 합니다. 그 덕에 다행히 배철수의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함부로 배철수나 마이크를 잡았다면 구조하려던 사람까지 감전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컸는데 다행히 감전의 위험을 알고 있던 김대화 PD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배철수는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약 1.5cm 찢어졌고 손은 다 터져서 피가 났으며 온몸은 경련을 일으켜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피를 뚝뚝 흘리며 축 늘어진 채로 스태프에게 끌려나간 배철수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해야 했지만 구급차를 기다릴 수 없었기에 방송 장비를 실어왔던 용달차에 그를 싣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고가 있은 뒤 신속하게 병원에 호송된 덕에 배철수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배철수는 감전사고 이후에 한동안 PTSD를 겪었다고 하고 무대를 서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벌써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 사고의 흉터가 손에 남아있다고 하죠. 다음 방송사고는 바로 다들 잘 아시는 내귀의 도청장치 사건입니다. 1988년 8월 4일 밤 9시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 도중 소창영이라는 젊은이가 난입해 자신의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소리친 사건이죠. 당시 강성구 앵커가 서울의 지하철 요금을 전면 인상한다는 뉴스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방송실에 난입해서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마이크에 대고 말을 했고 급히 스태프가 달려가 그를 끌어내자 끌려가면서도 "저는 가리봉일동 136의 35번지에 사는 소창영이라고 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강성구 앵커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시 뉴스 진행을 했고 그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방송사고로 기억되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그가 도대체 어떻게 방송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요. 소창영은 당시 뉴스가 시작되는 9시쯤 MBC 사옥 남쪽의 중개사무소 확장 공사장 철문을 넘어 방송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후 비상계단을 통해 5층 뉴스 부조정실까지 들어갔다고 하죠. 놀라운 점은 그가 5층까지 오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편안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 이 소창영이라는 남자에게 관심이 쏠렸는데 그는 1988년 당시 24살이었으며 사건이 있기 1년 전인 1987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귀에 축구공을 맞아 고막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자꾸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이 생긴 것이죠. 그 이후부터 그는 의사가 자신의 귀에 도청 장치를 심어 놓은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소창영은 MBC 뉴스데스크 사건 말고도 많은 소동을 일으켰는데 방송사고가 있기 5일 전인 7월 30일에도 장충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MBC 토요일은 즐거워 무대에 올라가 소리를 질러대기도 했죠. 또한 이로부터 12일 전인 7월 18일에는 주부가요 열창 녹화 때 방청석에 있던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1989년 9월 27일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곳에 학생과 전경 사이에 나타나 양말과 구두만 신고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1989년 12월에는 MBC 여론광장이라는 프로그램 생방송에도 그가 나타나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죠. 당연하겠지만 이후 방송국들의 보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년의 시간이 흘러 2008년에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의 제작진과 2011년 MBC 라이프 채널 히스토리 후의 제작진이 그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직까지 그가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죠. 다음은 만민중앙교회 MBC 습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99년 5월 11일 밤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 건물을 급습해 방송을 강제로 중단시킨 테러 사건이죠. 1998년 8월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 임재한다고 하여 교계에 커다란 무리를 일으킨 이재롱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와 만민기도원을 만들어 자신이 신유의 은사, 물질의 축복 등의 권능이 있다고 교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재롱 목사와 만민중앙교회를 사이비로 규정했죠.
그리고 이후 이재록 목사에게 피해를 보았다는 교인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재록 목사가 도박과 음주소동, 거기다가 여교역자나 젊고 어린 무용수와 집단난교 등을 일삼는다고 고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에만 하나님의 권능이 내렸다고 선동하는 등 온갖 악독한 사고는 다 치고 다녔던 것이죠. 이에 MBC PD수첩에서는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의 실체를 취재했고, 이를 폭로하는 방송을 1999년 5월 11일 화요일 밤에 방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 당일날 밤 10시 30분이 되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만민중앙교회 신도 2천여 명이 MBC 건물의 1층 로비를 비롯해 방송국 주변을 점거해버렸고, 심지어 200여 명의 신도들은 건물 내부로 침입해 MBC 본사 2층에 있던 주조정실을 점거한 뒤 방송 장비들을 닥치는 대로 끄거나 부숴버렸으며, 그날 PD수첩 방송 송출을 중단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신자들은 방송국에 남아있던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죠. 이로 인해 그날 이재록 목사에 관련된 PD수첩 방송은 방송 시작 8분 만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오후 11시 40분쯤 MBC 건물에 경찰병력이 대거 투입되어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을 끌어냈고, 다행히 메인 장비가 고장나지 않았던 덕에 다시 PD수첩 방송이 다시 정상적으로 송출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일이 지난 5월 13일 검경에서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신도 6명을 체포했고, 부목사와 사무국장 그리고 안전실 차장은 전파법 위반죄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약 3개월 후인 8월 28일 만민중앙교회 부목사와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3년이, 안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죠. 이후 MBC는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6억 9천여만 원을 배상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방송사고 네 번째 사건은 음악캠프 알몸 노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저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충격을 먹었던 사건이죠. 2005년 당시 MBC에서는 크라잉넛과 같이 능력이 출중한 인디밴드를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당시 음악 프로그램인 음악캠프에서 이 노래 좋은가요? 라는 코너를 만들어 여러 평론가들의 추천을 받은 인디밴드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리고 평론가 박준음의 추천을 받아 세 번째로 인디밴드 럭스가 뽑히게 되었죠. 이에 럭스의 리더인 원종이는 무대를 우리 인디밴드의 활기와 에너지로 채워보자며 많은 인디밴드 동료들을 불러 함께 무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 사이에 카우치라는 밴드와 스파이키 브레츠라는 밴드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럭스가 지금부터 끝까지라는 노래를 신나게 부르던 중 노래의 클라이맥스 직전에 카우치의 신현범과 스파이키 브레츠의 오창래가 수근수근 대더니 갑자기 신현범이 상하이를 모두 탈의해 알몸으로 방방 뛰기 시작했고, 뒤이어 오창래 역시 상의를 올리고 바지도 내리더니 신현범과 마찬가지로 펄쩍펄쩍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생방송으로 약 7초 동안 전국에 퍼지게 되었으며, 카메라는 급하게 관중석을 비췄지만 그 모습을 본 관중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멍하게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생방송 음악캠프는 폐지되어 버렸고, 당시 인기를 끌던 인디음악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디밴드의 인식도 극도로 나빠져 인디음악 전체를 10년 이상 후퇴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힙합이 주류로 올라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거기다가 인디 뮤지션들이 다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방송사 시스템 역시 바뀌어 버렸는데요. 이 사건 이후 생방송은 5초에서 10초 정도, 많게는 5분까지 딜레이 방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버렸고, 주조정실에는 사고에 대비해 항상 여분의 화면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킨 신현범과 오창래는 마약 조사까지 받았으며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제작진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사자들은 물론 음악캠프의 담당 PD와 작가까지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고 하죠. 이후 신현범과 오창래는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며 지낸다고 하는데 근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